이런 고금리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예상외로 일찍 피봇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학자들이 자꾸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지금부터 주식을 사거든요. 네, 김학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모시고 또 워낙 또 리서치라든지 또 투자 쪽에서 경험이 오래 계셨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또 계속해서 이 투자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뭐 투자 자산이라든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제 서적을 내셨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매크로 이슈가 정말 이 투자 업계에 화두고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 이게 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플레보다는 디플레의 환경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더 그게 구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인구가 노령화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가 점점 이제 좀 증가수가 좀 줄어들고 2018년부터 아예 경제 활동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람이 이제 늙으면 이제 뭐 소비보다는 저축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소비를 안 하는데 뭐 기업들은 공장을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자리도 좀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저성장이 고착화된 시대. 그러니까 인플레보다는 디플레 압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건 뭐 그냥 인플레 1% 정도 인플레 정도를 타겟한다.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런 인플레라는 거는 코로나가 준 어떤 기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인플레 요인 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약간 구조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화가 이제 깨지면서 서로 간에 이제 싸우니까 결국 공급망이 약간 좀 불안정해지는 거기서 언제든지 인플레가 올 수도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조심하자 하지만 이 기저에는 역시 디플레 압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파월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연준 의장이죠. 그 사람이 자기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인플레 잘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뭐 make sense 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인건비 바 인플레이션이 온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럼 그 사람이나 저나 간과했던 게 무엇이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노동시장에 구조적으로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 그 잡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거죠. 특히 블루 칼라 워커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거든요. 리서치 센터. 근데 거기가 이제 99년부터 미국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리서치 센터가 했던 일들이 애널리스트가 하는 그런 성과들을 이제 수치화시켜서 얘한테 얼마 정도 월급을 주면 되는가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센터장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얘가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는 수준에서 가장 최소한의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경제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너 불만 있냐? 그러면은 딴 데서 스카우트 제의 받아와. 그럼 내가 카운터 퍼치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많이 월급 줄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애들은 이제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동안 이 제조업, 이 블루 컬러, 그러니까 이제 좀 이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그쪽에 이 구경제 부가가치가 계속 줄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서도 할 수 없이 일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 제조업이라는 게 일단 나와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고정 투자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은 손실이 엄청 크다고요. 근데 이 노동자들한테 협상력을 딱 준 게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장에 불러내야 되는데 근데 바이러스 환경에 그 불만 있는 노동자들을 불러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미국에서 이런 노동자들한테 거의 최저시급에 준하는 그런 월급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마다 다르지만 한 뭐 시간당 $11 정도? 근데 아마존의 이 창고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가 뭐 18불, 뭐 20불씩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불만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인건비바 인플레라는 게 굉장히 증폭되어 있다. 뭐 이런 거를 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뭐 이런 분들이 월급을 올려줘도 사실은 잘 안 나오고 잡을 떠나는 애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도 눈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똑같이 다시 그쪽으로 그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고용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책 없이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할까? 기계화를 준비하겠죠. 자동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코로나 때는 보조금을 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조합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일자리를 떠났어요. 여성분들도 차라리 뭐 그동안 불만이 많았는데 뭐 보조금 주니까 집에서 애 키우니까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이 경제 활동 참여율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조합을 찾다가 못 찾는 사람 다시 돌아오고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재택근무가 많아지잖아요, 미국이. 지금 미국인들 중에 평균적으로 2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재택근무할 수 있는 온라인 인프라가 깔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성분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사실 이건 약간 좀 주관적인데, 네. 저는 사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완전성 있는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네. 그렇게 훌륭한 인력을 그냥 사장시킬 수 없다는 거죠. 2018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노동력 부족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여성분들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집에서 파트타임 잡이라도 이분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이제 그 인프라가 깔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지금 순간적으로 튀어올랐던 인건비바 인플레가 빠르게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이 인플레를 더 증폭시켰던 요인이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석유나 곡물 가격을 그 공급을 직접 줄이지 않습니까? 근데 석유나 곡물이라는 게 이게 생필품이잖아요. 생필품 가격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이 곡물 가격에는 곡물을 재배하는데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석유 가격 올라가면 곡물 가격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인건비 쪽에서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이라는 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생필품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상가상으로 막 이게 그 상승 효과를 발생을 시켰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러시아가 이런 에너지 어떤 제한을 했음에도 아직 지금 겨울이 다가왔는데 그렇게 유가가 많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네네. 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샥이 앞으로 많이 좀 잦아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갈수록 이런 급작스러운 비용 상승 인플레는 한풀 꺾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가 시간이 지나면은 뭐 누그러뜨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단순히 인플레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강력하게 계속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네.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근거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연준이 여기에서 더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린다든지 그럼 그럴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금리를 연준이 왜 올리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고금리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도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약간 늦추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과연 미국의 경제조차 얼마나 이 고금리의 고통을 버틸 수 있을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동안 아무리 돈을 많이 뿌렸어도 그게 뭐 수요를 자극해서, 그러니까 뭐 수요가 견인돼서 뭐 인플레가 일어났다 이런 건 없었어요. 만약에 그 정도가 됐으려면 그러면은 이제 수요하고 가격이 같이 올랐다. 그 얘기는 GDP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2020년부터 2022년 지금까지 2022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이 한 1.8%밖에 안 돼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어떤 수요를 자극했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서 얻은 성과는 금융자산 가격 거품만 뺀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인플레가 잡힌다면은 이거는 금리를 올려서 잡힌 게 아니고 코로나나 이제 그 전쟁이라는 어떤 일시적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 만들었던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냥 없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굉장히 이제 뭐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아진 지가 이제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네. 예, 이제 이제는 슬슬 어떤 부작용이 못 버티는 애들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연준도 앞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강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왔을 것이고 또 그 결과 금융자산 가격이 많이 깨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금융기관의 타격을 받았을 거고요. 네.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타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이제 뭐 금리 올라갔으면 부실 기업들도 좀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빚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근데 아직까지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엄청난 양의 자금을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 효과 같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금리를 올리면서 자금의 회전 속도는 많이 줄었어도 그동안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고 신흥시장 쪽에서도 갔었고 한계 기업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서 그런 충분한 유동성이 아직은 좀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금리는 올렸지만 사실 연준이 뭐 시중에다가 이제 채권을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다시 회수했다. 이런 건 되게 미니멀하다고요. 괜히 되게 미미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효과로 버티고 있는 건데 굳이 정치인들이 중앙은행이 그 시중의 자금을 급하게 빼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저는 그런 시나리오는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이제 시중에는 되게 그런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경기 침체가 왔다고 간주하는 분위기예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이제 IMF 같은 경우도 내년에 경기 침체를 걱정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한 지금 올해가 3.2%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년 2.7%를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근데 20년 평균 세계 경제 성장률이 2.9%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숫자거든요. 2.7%면. 근데 걱정을 하는 거는 뭔가 좀 다른 무엇인가 올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가정이 뭐냐면 지금의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걸 못 버티고 이제 뻗는 애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일단 고금리가 유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타격을 받는 거는 이제 스타트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성장 기업들 그런 분들은 아직은 뭐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현금 흐름은 별로 없습니다. 네. 예, 근데 돈이 풍부해지면 외부에서 쉽게 자금 조달 받아가지고 훌륭한 인력 뽑아서 미래를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활동이 확 줄어드니까 사실 그동안 이 고용이 좀 괜찮았던 이유가 주로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은 그 디지털 쪽에서 새로운 노동력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뭐 구경제는 당장 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신경제, 구경제 양쪽에서 조합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실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다만 이제 그 인플레가 안 왔던 것은 신경제나 구경제는 아직 그렇게 많이 돈을 벌 만한 그런 단계는 못 됐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올려줄 수는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인플레는 좀 더뎠지만 그래도 어떤 이 경제의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이제 실업이 좀 이렇게 높아지지 않고 아주 안정되는 뭐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은 이런 그동안 이제 잡을 막 만들어줬던 원동력, 그러니까 어떤 신성장 기업들이 위축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실업 사태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한 감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페드가 미국 연준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상외로 일찍 피봇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다시 이제 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페드 펀드 레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선물 시장을 보면은 아마 상반기 중에 한 뭐 4.5% 정도에서 피크를 칠 것이다. 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다시 뭐 4.5%로 기준금리가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피봇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페드는 근데 나는 그냥 고금리 5% 정도를 계속 유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한번 그 미국 10년물 시중금리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4.2%를 찍은 다음에 다시 내려왔어요. 못 버틴 거죠. 10년물 금리. 예, 시중금리가 이 4.5%를 못 버틴 거죠. 예, 그래서 3.7%로 다시 내려왔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시중금리 떨어지고 그러면 시중금리 장기금리, 기준금리 단기금리,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더 높아지는 네. 예, 이렇게 되면 장단기금리가 역전되는 거죠. 사실은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금융기관이 장단기금리 차를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이 역전되면 손실 나는 거잖아요. 네. 금융기관이 부실해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중금리가 못 버티면 기준금리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19년 8월 달인가 그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 경제가 이런 고금리를 오랫동안 버티지 못한다는 게 이제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이런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경기 침체가 2023년에 온다 이런 시나리오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의 어떤 그런 이 고금리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샥에 대해서 약간 후유증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어떤 패닉 상태로 가는 특히 이제 경제학자들이 자꾸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가졌던 기억들이에요. 과거에는 항상 이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오해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소비가 잘 되네? 진짜 이런 속도로 올라가나? 그리고 엄청나게 이 생산 시설을 늘렸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 그래서 이제 생산 시설을 구조 조정하고 그래서 정리해고 엄청나게 나오고 이런 상태였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경제학자들의 시각이 레트로스펙티브,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근데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예고된 쇼크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권투 선수들도 사실 안 보이는 데서 날아오는 펀치를 맞고 KO되지 그쵸. 날아오는 걸 보고 죽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떤 그 하방 경직성은 있을 것이다. 저는 사실 지금부터 주식을 사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사실 좀 반등이 물론 이제 국가별로 좀 차별화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라왔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는 워낙 견고하고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바닥에 가깝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통틀어서 지금은 주식을 살 만한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그 고점 대비 20% 깨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융기관이 참을 수 없어요. 손절매를 시작하거든요. 그땐 산사태가 일어나요. 네네. 그래서 보통 한 크라이시스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보통 한 반토막 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한 고점 대비 30% 밑으로 내려면 계속 저는 사거든요. 그래서 50% 떨어질 때까지 각오하고 계속 저점 매집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생각만큼 안 빠지는 거예요. 주가가 약간 좀 곤혹스러운데 그게 이제 보험이라든가 연기금의 금융자산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만큼 그렇게 빠르게 팔 수 없어요. 어차피 그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주변이 좀 넓어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식이나 채권의 수요층이 두터워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때 한 30, 한 5%? 그 정도까지 빠지긴 했고 다우는 상당히 좀 덜 빠졌죠. 한 10몇 %까지밖에 안 빠졌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거품이 많았던 게 나스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빠졌었는데 전 사실 더 빠질 걸 기대했었는데 과거의 그 전형적인 어떤 크라이시스의 모습은 주가가 반토막 나요. 그랬다가 2배 올라서 제자리에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4년 뭐 이렇게 아주 패터나이즈 됐었는데 하여튼 2018년, 19년부터 보면은 낙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마 파이낸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금융자산의 그 규모가 그만큼 방대해졌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홀딩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두터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약간 좀 패시브 그런 자금도 좀 많아지고 또 알고리즘으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저축 자산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